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전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외국인 창업가와 거주자에 대한 규제를 잇따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10일 법무성은 경영관리 비자 요건을 대폭 상향했습니다. 기존엔 500만 엔의 자본금이나 상근 직원 2명 중 하나만 충족하면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16일부터는 자본금 3천만 엔 이상의 상근 직원 1명 고용이 의무화됐습니다. 또 신청자나 직원 중 1명은 일본어 중상급 실력을 갖춰야 하며 경력과 학력 요건도 추가됐습니다. 코트라 일본 지역 본부는 스타트업에게 진입 장벽이 크게 높아졌다며 비자 발급 기간도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일부 외국인이 실질적인 사업 없이 민박업 등으로 비자를 악용했다는 지적에서 비롯됐습니다. 외국 운전면허증의 일본 전환 절차도 까다로워졌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주소 증명서인 주민표 제출이 필수화돼 단기 체류자는 사실상 전환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필기 시험은 10문제에서 50문제로 늘었고 합격 기준도 70%에서 90%로 상향됐습니다. 실제로 외국인 운전자가 연루된 사망 중상사고 비율은 2016년 1%에서 올해 상반기 2.1%로 상승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강화 움직임이 단순한 행정 조치가 아니라 일본 사회 전반에 확산되는 배회주의 흐름과 맞물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일본인 퍼스트를 외친 우익 정당이 돌풍을 일으킨 이후 자민당 총재 후보 5명 중 4명이 외국인 규제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이 사슴을 학대한다거나 통역이 없어 범죄자가 처벌되지 않는다는 근거 없는 발언을 해 논란을 낳았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자극하는 언행이 공공정치의 중심에서 등장한 것은 심상치 않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일본 정부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세금과 수수료를 올려 재정 확보에 나섰습니다. 현재 1000엔인 출국세를 미국 수준으로 올리고 2028년부터 무비자 입국자에게 전자여행 허가 제도를 도입해 약 4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확보되는 연 3천억 엔 규모의 재원은 공항 혼잡 완화나 관광지 정비, 그리고 고교 무상교육 확대 등에 투입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외국인 유입을 억제하면서 단기적 재정 수익을 얻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국제 신뢰를 잃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닫힌 일본으로의 회귀가 결국 자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폭증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엔 아직 역부족이었습니다. 국제기후단체 체제전환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기후행동 현황 보고서는 이 같은 현실을 멈춰버린 지구의 시계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전 세계 석탄 소비량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2019년 전력 생산에서 석탄이 차지한 비중은 37%였지만 2024년엔 34%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비율이 줄었을 뿐 사용량 자체는 오히려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태양광과 풍력의 비중은 13%에서 15%로 상승했지만 전체 전력 수요가 워낙 커 석탄이 여전히 주요 에너지원으로 남은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의 속도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묶겠다는 파리 협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경고했습니다. 195개국이 서명한 이 협정은 탄소의 순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하지만 석탄, 석유 같은 화석 연료 사용이 줄지 않아 지구 온도 상승 억제는 여전히 요원한 상태입니다. 특히 보고서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재생에너지 정책을 위험 요인으로 지적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변화는 사기극이라며 화석 연료 사용을 적극 옹호했고 풍력과 태양광 확대 정책을 추진하는 국가들의 보복 관세를 예고했습니다. 그는 지난 8월 내각회의에서도 그들이 다시 화석 연료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발언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샀습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에너지원이라면서도 탄소 배출을 2030년대 말까지 목표치로 줄이려면
지금보다 2배 이상 빠른 전환 속도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철강, 시멘트, 건물 난방 등 주요 산업 부문은 여전히 탄소 감축이 더딘 상태이며 삼림 파괴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만 회복 불가능한 삼림 훼손 면적이 800만 헥타르에 달해 지구의 폐마저 위태롭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에서 열리는 제30차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선 각국이 파리 협정 목표 달성을 위한 새로운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석탄 연기에 가려진 지구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까지는 인류의 결단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의학연구소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노화로 인한 자연현상으로만 알려졌던 흰머리가 사실은 암세포를 방어한 흔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습니다. 이 연구는 에미 니시무라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이 수행했으며 국제학술지 네이처 셀 바이올로지 10월호에 실렸습니다. 연구팀은 머리카락의 색을 결정하는 멜라닌 세포 줄기세포가 자외선 등으로 손상될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쥐 실험으로 분석했습니다. MCSC는 평소 머리카락과 피부에 색을 입히는 색소세포로 자라지만 DNA 손상이 발생하면 일부는 정상적인 재생을 멈추고 성숙한 색소세포로 변한 뒤 사라졌습니다. 이렇게 되면 머리카락은 색을 잃고 흰머리가 생깁니다. 이 과정이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라 손상된 세포를 제거해 암으로의 변이를 막는 일종의 방어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손상된 세포를 남겨두기보다 스스로 소멸시킴으로써 악성 변화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구팀은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도 발견했습니다. 자외선 B와 같은 발암 물질에 노출된 경우 일부 색소 줄기세포는 소멸하지 않고 오히려 분열을 선택해 살아남았으며 이 세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악성 흑색종으로 변했습니다. 즉, 흰머리가 늘어나는 것은 세포가 손상을 감지하고 암 위험이 있는 세포를 배제하는 과정이며 반대로 발암 물질은 이 메커니즘을 억제해 암 발생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에미 교수는 동일한 줄기세포 집단이 스트레스의 종류에 따라 소실되거나 증식하는 상반된 운명을 맞는다며 흰머리와 흑색종은 전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줄기세포의 스트레스 반응이 다른 방향으로 발현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흰머리는 의미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손상을 입은 세포가 스스로 사라지는 선택을 한 결과이며 이는 인체의 보호기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흰머리 억제 시술이나 외용제 사용은 세포의 자연 방어 작용을 방해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이 연구는 흰머리를 단순한 노화의 상징이 아니라 손상된 세포를 제거해 암을 막는 인체의 자기보호 반응으로 새롭게 조명한 결과입니다. 머리카락의 흰색은 늙음의 표시가 아니라 어쩌면 세포가 우리를 위해 쌓은 흔적일지도 모릅니다. 전기회로와 생명회로가 다르지 않다는 발상은 공학과 생명과학의 경계를 허무는 혁신적인 시각에서 비롯됐습니다. 중국 상하이 자오퉁대 루오난첸 석좌 교수는 생명현상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볼 수 있다며 이를 수학과 공학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첸 교수는 10월 23일 강릉 세인트 존스 호텔에서 열린 제1회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제 콘퍼런스에서 전기회로 이론처럼 생명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그는 30여 년 전부터 생명현상을 수학으로 해석하는 시스템 생물학을 개척해왔습니다. 유전자, 단백질, 세포 간의 상호작용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분석해 생명 시스템 전체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첸 교수는 햇빛이 없어도 일정한 주기로 작동하는 생체 시계는 완벽한 동력학 모델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연구는 생명체를 설계 가능한 존재로 다루는 합성 생물학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합성 생물학은 자연이 만든 생명체를 단순히 관찰하는 단계를 넘어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고 설계하는 학문입니다. 예를 들어 대장균에 불필요한 유전자를 제거하고 생산성을 높이는 유전자를 추가해 원하는 물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첸 교수는 앞으로 10년간 생명과학의 중심축이 이해에서 설계로 옮겨갈 것이라며 AI와 시스템 생물학의 융합이 생명공학의 새 시대를 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실제 연구 현장에서는 이미 세포와 장기를 가상 공간에 구현하는 시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DNA에서 RNA로, RNA에서 단백질로 이어지는 생명 합성 과정을 데이터로 모델링하는 기초 단세포 시뮬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첸 교수는 머지않아 고정밀 가상세포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며 이 모델은 신약 개발, 질병 예측, 인체 반응 시뮬레이션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는 최근 동적 데이터 과학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연구 중입니다. 이는 비선형 동역학과 AI를 결합해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첸 교수는 정적인 모델 대신 동적인 데이터 중심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그는 질병이 시작되기 직전의 변화를 포착하는 임계점 예측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질병이 발병하기 전에 미세한 변화를 감지하면 조기 진단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실험 대신 데이터 속 변수를 가상으로 조작해 결과 변화를 관찰하는 가상 개입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실험 없이도 어떤 유전자를 조작하면 질병이 어떻게 변할지 예측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AI와 수학, 생물학이 만나는 지점에서 생명은 더 이상 단순한 자연 현상이 아닌 설계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더 개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